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선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 충돌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서 여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사필 규정이다. 정의는 결국에 이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지금 당내에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께서는 적절한 톤으로 메시지를 내시긴 하셨지만 당내에서는 사실은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을 좀 더 긴장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워낙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것이 1심 판결에서 2심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이제 잘 바뀌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채로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재판부에서 수용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변론 요지서를 보냈거나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서 큰 혐의를 벗게 됐고 무죄 선고가 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에 있어서도 굉장히 호재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아쉬움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당에서 어떤 기대에 따른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판결에 대한 예상 밖의 판결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이례적 판결이다, 이런 평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벌되는 것이 뭐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인 위증교사와 위증 사건하고는 좀 다른 관점의 판결이기 때문에 조금 설왕설래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예컨대 이제 위증은 인정을 했어요. 뭐 4개의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분위기다, 뭐 위증, 그 고소처가 실제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 내지 판사의 그다음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그건 인정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에 이르게 된 그 위증 교사 행위는 있었다, 또 이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인 그 통화 내지 변론 요소를 보낼 당시에는 이 증인이 증언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는 대로 얘기해라, 이런 취지로 비춰볼 때 예. 정범인 그 그 김진석 씨가 실제 위증할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교사자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가 교사할 당시에 내가 저 사람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끔 하는 거야라고 그런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리를 말씀 주셨는데, 교과서에는 있을 수 있는 법리지만 실무에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재판부도 고민의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변론 요소를 보내줘요. 그다음에 다시 또 재차 전화해가지고 마치 그 과외 선생과 학생의 관계처럼 여러 가지를 묻고 또 답변을 얻거나 또 보충 답변을 얻거나 합니다. 그런 걸 다 토대로 해서 진술서를 작성해가지고 다시 제출받아요. 거기에 또 첨삭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한테 가서 그때 비로소 증인 신청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철저한 준비 끝에 증인 신청이 이루어지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위증의 교사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저는 재판부에 약간 판단을 달리하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나름대로 또 고민 끝에 한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만은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향후 민주당의 전략이랄까요?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정부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제2요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제 28일에 다시 이제 재표결과 관련해서 좀 총력을 쏟을 것이다.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즉각적으로 어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계속 민주당에서 강조해왔던 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여당에서 수용을 해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겠다고 약속을 하셔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공세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듭이 국회 차원에서 안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제3자 추천안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릴 부분들은 가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여 공세를 할 만한 고리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28일 이제 뭐 본회의 때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게 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 됐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이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이 계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상설특검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홀로 아마 민생을 위한 그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행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 전체는 그 기존 했던 바들은 이제 방탄의 그 아마 그 당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특별히 변한 게 없거든요. 지금 1심에서 이 교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지만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만약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면 검찰도 항소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도 항소 안 하면서 이게 조기 확정하고 2년이 지난 뒤인 2027년도 3월 이전에 피선권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 방법은 오히려 좀 억울하시겠지만 안전책일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늦게 확정되는, 그러니까 늦게까지 재판이 열리는, 따라서 2027년도 3월 3일 이후에 피선권이 회복되는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미리 뭔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 경우의 수 또는 필요성은 아직 상존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이 있는데 일강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큼 안전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아마 당 운영이나 국회 운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와 저 대응을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방탄 국회 운영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에는 국민적 판단이 있는 거고 대응해도 대응책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민생을 위한 또는 그 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당 운영이나 국회 운영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재판도 있고요. 이제 항소심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남아있는 재판들 뭐 예를 들면 그 대장동, 백현동 뭐 개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특혜를 줬느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남아있는 뭐 대북 송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쌍방울 기업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여권이나 이런 곳에서 공격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재판 과정에 갔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들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뭐 근거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건들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저는 뭐 남아있는 재판들에도 차분히 임한다면 어제 위증교사 재판처럼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판결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충분히 자신감 있게 대응하고 또 민생 행보는 민생 행보대로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좀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속도를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재판이나 뭐 항소심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직선거법은 2년 2개월이 걸렸지만 항소심부터는 뭐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예. 이게 강행 규정처럼 실제 그 진행을 해라라는 취지의 이제 대법원 지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준비 기일도 거쳤고 모든 증거 조사는 사실 마무리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빨리 아마 항소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검사 사칭 교사 부분도 저는 사실 저 부분도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그 재판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떤 전환점을 위해서라도 뭐 특검이든지 탄핵이든지 어쨌든 대여 공격, 대통령 공격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는 이 필요성만큼은 아직까지 없어진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아마 대선 때까지 그 유의미한 뭐 항소심 판결까지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크게 정치적 공방의 대상에서 오히려 사라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문제가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워낙 혐의가 중하고 만약에 저게 1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일찍 나게 되면 저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뇌물죄에 관련된 거라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기도 전력 투구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 요구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되게 되는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원래 그 대통령 제2 요구를 할 것으로 민주당도 예상을 했던 법안인 것 같고요. 저는 좀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를 가장한 어찌 보면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내 분란을 야기하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제3자 추천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제3자 추천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대법원장에 4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중에 2명을 민주당 등이 고르는데 그 2명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꿔서 4명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3자 특검이라고 사실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저게 이제 공천 문제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일어난 일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위반, 중립성 여기에 맞지 않죠. 그래서 실제 이것은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든지 검찰이 수사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직업 공무원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국회 내에서 지명한 분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원래 특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라서 저 부분은 제2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네, 저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내부의 현실적인 불안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 뭐 윤한 갈등은 뭐 종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많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뭐 어떤 격돌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심지어는 뭐 지도부 회의에서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친한계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조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종의 내면적인 이유는 점점 더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역시도 한동훈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려고 했던 전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위증교사 무죄가 나오게 되면서 전략이 크게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동안 계속 얘기하셨던 어떤 변화와 쇄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와 쇄신에 가장 걸맞는 주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지난번 최상병 특검법 때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거나 그냥 이 문제를 그저 덮고 지나가고 대통령의 입장에 발맞춰 가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적인 입지가 생기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상 수정안을 냈고 그리고 어떤 국민의힘과의 협의 가능성 자체도 열어뒀던 만큼 여당 측에서의 내부적인 이탈표라든지 아니면 여당 측의 기류 변화를 통한 또는 여당 압박을 통한 여러 가지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과제가 저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40여 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정 화합을 위한 자리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뭐 이제 그 특검 재의결 관련해서 이탈표 단속이다 뭐 이런 취지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의미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탈표를 막는 것은 또한 당 비서실장의 임무이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여러 가지 쇄신안을 내놨잖아요. 예. 그 쇄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또 뭐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논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것 같다. 지금도 아마 대통령께서는 여러 방면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로부터 그런 관련 의견들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홍철호 정무수석도 또한 그런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 라인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인사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내부 뭐 여러 가지 제도들, 당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합적인 의견 수렴 자리다. 뭐 이렇게 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슈인 이슈가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어떤 이제 당내 논란이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 시간쯤이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것은 이제 당 대표를 흔들겠다는 것이다라는 이제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친윤계에서는 이제 꾸준히 어떤 입장과 해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한 대표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근데 이게 뭐 당대표 흔들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게끔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시면 끝날 일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공격이,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에 더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제3자로서 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썼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쪽에선 하고 있고 그 비방글을 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지금 뭐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지만 가족들이 썼냐 안 썼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뭐 커질 논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 또 시간도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한동훈 대표의 뭐 대표 입지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력과도 지금 연관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일부 친윤계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빌미로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 국면이 꽤나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 뭐 관련해서 이슈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장을 좀 내놨는데요. 그동안과 다르게 어쨌든 좀 강하게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어떻게 보시고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진 이유를 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당 운영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게시판에 당내 인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튜버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총장이 얼른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밝혔잖아요. 똑같이 나머지도 도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취지를 당연히 밝혀서 지도부의 비공개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시판 운영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의미는 뭐냐면 도용된 사실이 없다라는 정도는 지도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무총장 등은, 홍보국장 등은. 근데 그 보고 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쓴 글은 아니라는 것만 밝혀놓고 하니까 나머지는 굳이 그러면 나머지 안 밝히는 거 보면 그럼 나머지 가족 명의가 했던 것이냐 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고 그걸 왜 안 밝히냐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서로 간의 불신의 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어떤 이슈 제기에 대해서 이걸 평가할 때 이거 당대표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에서 또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 대통령 흔들깁니까?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전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 김민전 의원이 했던 얘기처럼 일부 정보는 지도부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아니냐요. 일부 선택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 제기할 만해요. 물론 이제 뭐 사택을 쓰면 고발당하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직 명확한 근거 없이 하신 말씀 같지만 그건 실수한 거라고 보고 나머지 일부 왜 뭐 이 게시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확인과 관련된 정보들은 지도부에 전달이 안 되고 일부 사람들만 언론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분은 의미 있는 문제 제기인 것 같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분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분들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저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도 이 게시판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태균과 관련된 그 뭐 의혹이 제기된 분들도 그 분들만 딱 갖다가 이분들만 갖다 5분 모셔놓고 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명태균과 관련된 자신들의 의혹을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른 사무총장은 여기에 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도부에 비공개로 보고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 끝으로 이 내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을 전해드리자면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건 이 추도사 내용 등의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하고 좀 자체 추도식을 진행한 건 과거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좀 뭐 반쪽짜리 이제 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일 외교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측에 당연히 귀책 사유가 있죠. 일본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어떤 피해자에 대한 그 최소한의 위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일본의 태도가 유감스럽습니다만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애초에 그 일본의 사도강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에 사실은 이미 이런 부분들이 예견됐던 것 아니냐. 이미 과거에 이제 군함도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일본 측에서 과연 이런 강제성에 대한 인정이나 공식적인 사과, 유감 표명 이런 것들을 과연 하겠느냐. 이런 좀 약간 의심 섞인 눈초리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보면 상당히 좀 일본 측의 저자세로 일관을 해왔고 이런 역사,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의 어떤 이야기만을 전적으로 좀 믿어주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번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지금이라도 전환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도식이 반쪽짜리가 됐던 이유는 일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본 정부 대표로 온 것도 문제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사도광산을 등재할 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어떤 우리 정부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은 데에도 있는 거거든요. 뭐 전시관을 만들어서 강제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겠다. 이 부분도 잘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 일본 정부의 메시지에서 이 강제 노동, 강제 동원 이런 표현들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기조를 바꿀 때가 왔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려야겠습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저것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약속을 불이행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 문화유산위원회에 대한 약속도 불이행한 거예요. 저 결정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추도식을 하겠다라는 거. 근데 추도식답지 않은 추도식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외교 당국이 외교적 그 능력이 덜 발현된 것도 맞아요. 어쨌든 저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유산 등재 관련된 대한민국의 노력은 사실은 이거 폄훼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일본 측이 그 사도광산을 등재할 때 에도 시대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17세기, 18세기 에도 시대만. 왜냐하면 그때는 저렇게 강제 노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가지고 철광석이나 지하자원 이런 것들만 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 강제 노역이 있었던 19세기까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해야 된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폴란드에 있는 뭐 나치 수용소처럼 부정적인 것도 문화유산으로 만약에 등재가 되면 각국이나 일본 정부의 젊은 층이나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이 여기서 대한민국이 강제노동을 했구나. 이 정도의 어떤 그 역사적 각인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저희 노력이 있습니다. 공이 있는 거고. 다만 그 이후에 일본이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정부가 이것은 인정하고 더욱더 어떤 노력을 가해서 외교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